제가 1시간 10분 강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최대한 그 시간을 엄수를 하겠는데 한 10분 정도 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동성애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한번 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강의 들으셨던 분도 계셔서 들었던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부분까지 하려면 약간 시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저는 신촌 세브란스에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암 환자분들을 호스피스 진료를 더 열심히 하려고 이 요양병원을 개업했다가 2008년도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 사연을 듣게 되고 그분을 저희 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에이즈 진료를 7만 번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의 사실 그리고 진실을 제가 보게 되고 이렇게 울산에 와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를 GWAS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단 한 개의 유전자도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전수조사가 됩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몸 안에는 절대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 중에 동성애 성향 혹은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홍적선 씨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고 이분이 충남 청양이라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청정지역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운 고추 좋아하시는 청양고추가 나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석천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 됐을 때 10살, 11살 정도 됐을 때죠. 그때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아이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서 소꿉놀이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꿉놀이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을 했어요.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당시에 홍석천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남자 동성애자 300명 이상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합니다. 300번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밝혀낸 게 아니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때 본인의 있었던 일을 강의한 것을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로 낸 거예요. 누구나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면 다 오픈되어 있는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커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바로 정신의학에서는 각인화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홍색의 하얀색 물방울이 있는 앱이 잭디라는 앱인데 동성애자 앱이 6개 정도가 많이 쓰이고 지금 보시는 앱은 약 3번째, 3등 정도 하는 앱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는 이런 앱을 깔아서 서로를 찾는데 이태원에 가서 제가 저 앱에 접속 상태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현재 접속 상태로 들어간 거죠. 먼저 지도에 제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반경 5km에 3등 정도 되는 동성애자 앱인 잭디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가 400명이 뜹니다. 4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바둑판처럼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400명의 위치 추적이 됩니다.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굴 버스몽까지 다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든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이면 중학생입니다. 그럼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클릭을 해서 자기소개를 보니까 붉은 줄 보시면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옆에 보시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라고 돼 있고 맨 밑에 빨간 줄 보시면
항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자기 항문 상태까지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색에 S라고 써 있는 게 딕소라는 앱인데 저게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톡, 카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앱을 깔아놓고 내가 이제 이 핸드폰을 열어서 옆에 있는 동성애자를 얼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성애자와 인근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자라고 서로 카톡같이 주고받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10m 이름 이 중에 한 분 계신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앱하고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혹시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한 번도 성매매 업소 여성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염됐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옮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 남자친구, 애인에게 에이즈가 옮은 경우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성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를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중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검사실에서 이 여성을 보고 산모님이 에이즈 환자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은 에이즈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남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한테 에이즈 감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도 에이즈 감염이 되게 만들었는지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산모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태아도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눈에도 지금 보시니까 결혼 정년기에 자매님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하자 그러면은 핸드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깔려 있나? 이런 게 깔려 있나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년 성소수자 단체가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말은 성소수자라고 소수라는 말을 쓰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람 수가 끝이 안 보이게 많이 모입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만 어느 정도 수가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를 쓰는 것처럼 남자 동성애자들은 이반시티라는 거를 써요. 거기서 검색도 하고 정보도 얻어요. 포털 사이트죠. 그런데 그 이반시티는 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실명 다 본인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20살 이하는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음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로 돼 있어서 20살 미만은 가입이 안 되는데 20살 이상의 본인의 실명 인증까지 한 커밍아웃을 각오한 동성애자 가입자만 몇 명이냐, 남자 동성애자만 현재 24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미만이랑 그리고 나 거기에 가입했다가 커밍아웃 되면 어떻게 해서 걱정이 돼서 가입 못하는 수까지 합하면은 약 60만 명 이상은 현재 남성 동성애자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행위를 하고 살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동성애자들한테 많은 어떤 접촉과 성추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맨 앞열에 보면 남자들 옷을 벗겨놓고 저렇게 제단 위에 재물 올려놓은 것처럼 올려놓게 됩니다. 그 옆에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이죠.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신었는데 저 제사장들 패션만 놓고 보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저 자리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저 자리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형법 92조 6을 없애겠다라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피 흘려 막아야 될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 정말 이 울산 지역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죠. 저 항문이 뻥 뚫린 팬티를 입은 사람. 왜 저런 팬티를 동성애자를 입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성애자 몇 미터 떨어진 사람 얼른 찾아가지고 공중 화장실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팬티가 제일 불편하대요. 왜냐면은 그 남자들은 소변 보는 데랑 대변 보는 데랑 틀리거든요. 그 대변 보는 데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맺을 때 팬티가 제일 불편하니까 아예 저렇게 항문이 드러난 뻥 뚫린 팬티를 입고 다니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른 만나서 바지만 벗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깜빡 입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 옆에 남성을 보면 구두 신발까지 싹 벗은 맨몸이었는데 덩치도 굉장히 크지요. 저 남성이 아까 보여드린 그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성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본인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티 입은 20대 여성, 저 앞에 하얀색 모자를 쓴 60대 여성 등이 보이시죠? 저 여성들은 퀴어 문화축제 참가자가 아니고 해필이면 그날따라 그 길을 걸었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중에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이제 바바리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중이나 여고에 바바리맨이 한 번씩 나오면은 교무실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요. 왜냐하면은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바바리맨은 처벌 대상이야. 처벌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옆에 이 당시에도 경찰이 있어서 저 놀란 여성들이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 남성을 처벌하든지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도 없고 저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남성을 처벌할 수도 없고 저지할 수도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시대, 귀족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냐? 지금은 뉴스나 언론에 동성애자란 말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말하면.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볼 때 성소수자라는 말이 있으면 아, 동성애자를 뜻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죠.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보시는 이 20대 금발의 잘생긴 백인 남성은 어느 날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연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보시는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서양 결혼식은 결혼식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를 하고 끝이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하고 사람하고 혓바닥이 붙어 있지요. 내 아들이 이런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이것을 사랑이고 인권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 혐오 사진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1969년도에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마자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성소수자도 모두 문제 없다라고 순간 사회적 합의가 강제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1969년도에 동성애에 대해서 독일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마자 바로 그해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라는 실제로 독일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각국에 다 똑같이 그런 법이 생기면서 방금 보여드린 동물 수간업소,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가 팔하고 목이에요. 팔하고 목만 잠깐 다시 볼게요.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 있고 줄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개가 뒤에서 나쁜 행동, 못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앞발을 이렇게 꺾어요. 그래서 목하고 팔을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털이 빠져 있고 줄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도록 강요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절대 이런 형태는 우리의 양심에서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메카노필리아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기계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흰색 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혔는데, 자동차 어느 부위에 이분들이 성관계를 맺냐면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가 자기 차가 아니라 남의 차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지하주차장 아파트 가봤는데 누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크로필리아는 뭐냐?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성애자고, 지금 이 사진들은 실제로 성관계를 당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럼 이 남성이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에 보시면 책이 수북하게 있지요. 이 사람이 역사학 교수님이셨어요. 박사님이시고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 소리 듣던 그런 분이셨는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면서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시체를 감고, 얼굴도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자식이 대학 교수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집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 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이 아들이 절대 부모님이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모습을 보셨는데, 절대 우리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말은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런데 절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스스로 이름은 붙였지만 북한에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가 있어서 동성애자가 모욕당한다든지 명예훼손을 당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추가로 왜 필요하느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상 동성애가 분명히 에이즈에 주된 감염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는 무시무시한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고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는 게 당연한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다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케네스 피니언이라는 미국 백인 남성은, 이 남성 때문에 미국에 수간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수간 처벌법이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는 법이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 자유국가 합법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처벌받는 거 없잖아요. 벌금 내는 거 없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자유예요. 그리고 합법이고. 그런데 수간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수간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성관계를 해도 자유예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이 남자 때문에 처벌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이 미국의 보잉사라는 보잉 747이라는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쓰는 거대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전투기 F-24, F자 들어가는 건 다 이 회사에서 만드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죠. 이 회사의 중역으로 일하던 부유한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큰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남자 말, 순말이죠. 순말을 훈련시켜서 순말이랑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순말이 본인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매일 밤 자기 애인 말이랑 성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이 순말이 너무 심하게 성관계를 해서 이 남자가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 뉴스화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이랑도 동성애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확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간하는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까 아동 성폭행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간처벌법이 왜 생겼냐면은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법의 제정 이유가 수간하는 남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아동 성폭행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의 수간처벌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되었고, 이렇듯 동성애는 굉장히 복잡하고 깔려있는 문제가 많은데 유독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도외시한 채 너무나 쉽게 동성애 문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캡처한 사진은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에 가입할 때 자신의 실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다 실명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 박스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올리게 돼 있어요. 자기소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게 끔찍한 얘기죠.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이러면서 이 남자는 저 보이는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에 고민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빨간 줄 친 바로 저 내용인 거죠. 관계 도중에 아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강아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상이라고 왜 우리가 강요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것을 말하도록 왜 우리의 양심이 법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강요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선한 양심을 억압하는 법이에요. 전국 수간협회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4,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단체 수간은 3월 14일 날 평택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이 뭐냐면은 회의실 같은 거를 하나 빌려서 개, 고양이, 닭 이런 걸 풀어놓고 남자 여자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동물들과 집단 성관계를 맺는 행사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 회장님 오늘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닐 때마다 꼭 여쭤봐요. 본인의 실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비정상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밑에 빨간 줄 친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간하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가 치와와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작은 강아지 좋아하는데 자꾸 강아지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성폭행까지 연결되게 돼 있는데, 왜 치와와를 좋아하냐면 치와와는 다 커도 요만해요. 제일 작은 강아지 종류이기 때문에 치와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오해가 생겼다가 지금은 기도해서 그 오해가 풀려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아저씨가 남자 혼자 사는데 치와와를 키워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치와와를 데리고 막 아파트 놀이터 산책하면 제가 앉아있다가 그 아저씨 보면서 남자 혼자 사는데 치와와? 막 하면서 막 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에이즈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에이즈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일찍 조기에 발견되면 반신불수가 오고, 조금 더 진행되면 전신마비가 오고, 조금 더 진행되면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조차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남성은 에이즈에 감염되고 반신불수가 왔어요. 반신불수가 와서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 굳어져 있으신 거죠. 못 움직이죠. 그런데 절대 인간의 학문과 직장이 장시간 지속되는 동성애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엉덩이를 보시면은 엉덩이가 터져서 피가 줄줄 나오죠. 24시간 저렇게 터진 항문에서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은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몇 살 때부터 이런 몸 상태가 돼서 평생 요양병원 생활을 하게 되느냐? 평균 41세. 이 중에 혹시 41세 이상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이상이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왜 제가 청을 들었냐면은,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모르고 젊은 시절에 동성애 유혹에 빠져서 동성애를 했다?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러면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제일 그 중에 몸 상태 좋은 상태가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요양병원에 계실 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했다 이렇게 뭉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동성애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야지만 그 친구가 41세부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뻔히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7만 번을 넘게 봤는데 어떻게 동성애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 남자도 보시면 머리카락이 새까맣잖아요. 불과 42세였어. 42세. 이 사람은 평생 이 정도 혹은 점점 더 건강이 악화가 되겠지요. 42세부터 이렇게 산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년만 노력하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없고 다만 성중독이에요. 그럼 동성애가 뭐에 성중독이 된 거냐?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조차 알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는 장기가 뭐냐면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그런데 그 전립선이 자극이 되면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립선 자극, 변태 성쾌감에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애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의 사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자극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느냐? 유일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남성이 내 항문으로 성관계를 해주면, 즉 동성애를 해주면 항문 벽에 전립선이 붙어 있어요. 그때 성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2년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2년간의 노력하는 게 싫어서 이것을 마치 사랑이고 인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죠.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들입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공중 목욕탕에 떨어지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가 쓴 거면 나도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이 항문이 터져서 피가 줄줄 나와요. 절대 인간의 항문이 장기간 지속된 동성애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변을 보시면 휴지로 뒤처리를 하지를 못하겠죠.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꼭 보시는 이 비데를 쓰게 돼 있는데, 비데를 쓰게 되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항문에서 떨어진 피가 다량 비데 노즐 끝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 비데를 쓰게 되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혈액과 신선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직구 분사해서 항문을 때리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음식점에 가면은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사용하고 나온 분들이 계시면 곧이어 우리가 들어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쓰고 나온 분들 얼굴을 보시고, 얼굴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면 쓰셔도 되고, 뭔가 쓰고 나온 분이 귀걸이 하나 끼고 뭔가 얼굴에 야릇한 게 좀 흐른다, 그러면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조선일보에 났던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저희 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인데, 동성애자죠. 그런데 이분이 입원하자마자 불과 3시간도 안 돼서 병실에서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회진을 도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이 동그라미가 1인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성 둘이 동성 성관계를 맺는 거를 리얼 3D로 본 게 된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성관계를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번에는 이 남자 둘이 어디서 성관계를 했느냐? 병실에 딸린 지금 보시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저희 병원의 야외 주차장 사진인데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이에요. 오후 약 2시 정도 됐는 해가 중천에 뜬 굉장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 정도 돼요. 그 차와 차 사이 공간 20cm에서 그 남성 둘이 옷을 벗고 아스팔트 위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인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만둬라라고 소리를 쳐도 그 남성 둘이 절대 하던 행위를 멈추지 않으니까 병원으로 신고 전화를 하셔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두 남성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거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1978년도에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성 중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1978년도에 미국의 백인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43%가 성 파트너 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합하면 미국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71%가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혹은 1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말이 되나요? 이거는 성 중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 파트너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아, 내가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디 가서 검사를 받느냐? 대한민국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익명검사를 에이즈 검사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에이즈에 걸린 것 같으면 대학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지역 보건소를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보건소를 가서 제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보여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암호를 저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잖아요. 그럼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토끼라고 써놔요. 정말로 제 피에다. 그리고 검사를 서울 중앙혈액원에 가서 돌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전화를 해서. 왜 방문해서 확인을 하게 안 시키냐면은 만약에 제가 보건소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한민국에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 환자다 이걸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 거는 아무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해서 아,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답변을 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네이버에 질문을 올린 한 남성의 사연이죠. 이 남성의 궁금증이 뭐냐면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아서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익명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에이즈 익명검사상 에이즈 환자로 드러나면 보건소가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는 거 아니냐. 이 남자는 매일 자기는 창녀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서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뭡니까? 위에 빨간 줄 보시면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거는 보건소 직원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 에이즈 인권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인권을 뜻하지 이분들의 무차별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될 우리 일반인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군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주겠다는 거지 그분들의 성추행 그리고 그분들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일반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학문으로 성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지저분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센조이란 걸 개발했는데 센조이가 뭐냐? 화장실을 이제 처음에 동성애자들 예를 들면 남자 둘이 모텔이나 호텔에 가면 화장실에 처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샤워기를 찾아서 샤워기에 보면 물이 나온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럽니다. 이 샤워기 헤드가 돌리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만 남는 거죠. 쇠줄만.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확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런 레슬링 그레코로마녀 자세를 취하는 거죠.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면은 이렇게 샤워기 줄을, 쇠줄이죠. 저거를 항문에 10cm에다 확 집어넣은 다음에 수돗물을 틉니다. 그러면 장 안으로 이 물이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엎드려야지만 장의 윗부분까지 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수돗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장에 수돗물을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고 보이는 양변기에 앉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수돗물, 대변, 장액이 확 하고 쏟아집니다. 이거를 4번 내지 5번 반복해서 장 안에 있는 대변을 다 빼내야지만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궁금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친구들은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보건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걸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저처럼 애 아빠가 이 모텔이나 호텔에 잠을 자게 된다. 출장을 가서.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른 채 샤워기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를 다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애 아빠들이 양치질을 할 때 출장 다닐 때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보통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으르라고 뱉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의 대변,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를 다 집어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를 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아마 전국에 오염한 데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네이버에 궁금증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센조이를 하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드가 빨리 안 돌아가서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뭡니까?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청년 중에 이상하게 샤워실 들어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좀 그건 구든가 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2짜리 아이가 센조이를 하고 집을 나간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나가자마자 성관계를 하는 친구예요. 성관계 안 할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2번째, 성관계 장소가 모텔이나 호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공중 화장실 그런 데서 성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픈 거 아니냐, 항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통증이 무지막지한 거 아니냐, 아파서라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피스팅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으로 집어넣고 왔다 갔다 막 시켜서 항문 근육을, 괄약근을 다 이게 늘려버려요. 그래서 항문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성관계를 언제 어느 때 당해도 아프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피스팅 카페죠. 동호회 캡처한 건데 확장해 주실 분 찾아 이렇게 돼 있죠. 피스팅을 통해서 내 항문을 확장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그런데 이 피스팅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울산 지역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 집어넣는 항문을 확장하는 피스팅이라는 행위를 제일 잘하는 고수가 현재 울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고수한테 이거를 시술을 받고 싶어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초청글을 드리면 울산의 땡땡씨가 밑에 댓글을 달아서 울산의 땡땡 모텔에 몇 시까지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서울에서 KTX 타고 울산까지 내려와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 당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울산이 조금 유명해요. 이것 때문에. 동성애자들한테 좀 유명한 도시가 울산이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라는 고1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면 굉장히 좀 끔찍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에 일제히 붙은 광고 전단지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알맹이를 모르는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고문을 해야지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SM이라고 불러요.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하는 사람을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자기 행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의 주범이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싹 다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알바 사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알바 사절이 뭡니까? 돈을 바라고 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할 사람들은 오지 말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당할 애들만 와라, 이제 이런 거예요.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 어린애들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거 보고 누가 갈까 싶잖아요. 근데 가는 친구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이 SM 광고 보고 갔다가 당하고 나온 청년의 실제 사연이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당한 친구가 21살이고 키가 180이 넘고 운동도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야, 설마 내가 까짓 거 내 몸 하나 못 지키느냐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만나본 거예요. 만나보니까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수갑을 찼어요, 팔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 동성애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수갑을 차자마자 그 다음 뭐가 됐느냐? 소변 보는 요도라고 있잖아요. 요도, 소변 나오는데 거기다가 쇠젓가락을 집어넣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키가 180이고 운동 많이 했고 내가 태권도 했고 이거는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 무릎 꿇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대요. 시키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무릎 꿇고 빌으니까 이 남성이 학문 선교 원한다고 그래서 학문 선교 당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서 오늘 일을 고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빨간 줄 적어져. 동영상을 찍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학문 선교 당하는 거 동영상 찍히고 요도에 젓가락 들어가서 흔들리는 거 동영상을 찍히니까 만약에 내가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버리면은 자기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런 게 이렇게 신의 전봇대에 자유롭게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 보면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염한섭인데 이게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섭구함. 그러니까 이게 참 이름 바꿀 수도 없고 참 저도 이 난감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놀랍게도 에이즈 약값, 치료비, 입원비,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게 의아한 거죠.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뭐냐면은 제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에 공공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노숙자 진료하는 데라 굉장히 양심 진료하고 약값도 쌉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거기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에이즈 약값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보내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다, 이 답이 왔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에이즈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600만 원. 에이즈 약값 600만 원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현찰로 그 60만 원을 바로 줘버려요. 이렇게 100% 지원받는데 이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여러분 입원해봐서 아시잖아요.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와요.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고 또 이 약을 매일매일 먹으면은 에이즈는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돼요. 완치는 안 되고 이 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30년을 더 살아요. 30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국가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했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통 싼 데는 100만 원, 비싼 데는 한 2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게 가정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요양병원 치료비 100에서 250만 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100% 무료예요. 국민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서울에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이나 세브란스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야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시겠죠. 이 왕복 비행기 값도 100% 무료예요. 국민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계시다가 나 이제 병원이 좀 답답하니까 집에 한 일주일 쉬었다 와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분들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집으로 반찬까지 배달해드려요. 여러분 현재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은요 귀족 집단이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한 보훈 대상자들조차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만주에서 독립군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도 절대 현재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이 받는 종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6.25 참전수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상위용사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20만 원. 그런데 동성애자 에이즈 걸리면 약값 600만 원, 그리고 매달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에 얼마나 갉아먹나 MRI 찍는데 MRI 찍었다 하면 돈 빼기예요. 매달 100만 원 MRI 값, 혈액 검사 비용, 아프면 입원 비용, 간병 비용, 하다못해 요양병원 비용, 왕복 비행기값, 이렇게 대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절대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귀족화 특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 천국이니까 에이즈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후진국이 많으니까 에이즈 환자 막 늘어날 것 같잖아요. 치료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니까. 오히려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세계 유일 에이즈 급증 국가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대한민국이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인은 동성애의 범람이에요. 동성애의 범람.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이에요. 차라리 에이즈 걸려버리면은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2024명이 있었는데 2024명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 7,821억을 쓰고 있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에이즈 환자 수가 약 14,000명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7배가 늘었는데 그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7,821억 곱하기 7하면 작년 대한민국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지출한 게 5조입니다. 5조. 여러분 이런데도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그런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5조가 어떤 돈인지 아세요? 200만 원짜리 001짜리 25만 개를 만듭니다. 청년 실업 문제 단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소위 가짜 진보라고 전 생각해요. 가짜 진보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겠다, 군형법 92조를 없애주겠다 말하는 저희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이 그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짜 어려운 버림받은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를 보는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한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동성애자를 돌본 거는 기독교가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운영하면서요, 그 소위 가짜 진보 정치인들이 한 번 위로 방문 혹은 기적이라도 한 박스 보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서 한 번씩 입으로만 동성애자들 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입으로만 차별금지법 해주겠다, 군형법 없어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60만 표가 내 표가 된 거예요. 60만 표가. 그럼 보세요. 동성애 범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 5조, 여기에 그 정치인들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냅니까? 내는 거 없어요. 이 돈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돈 있다고 5조를 만들어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금과 은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정말 에이즈의 사회적 비용까지 물려줘서는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미래를. 진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 복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마지막 복지 사항이 뭐냐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요구 사항이에요.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환 수술만 받는 게 아니고 얼굴까지 여자 얼굴을 싹 다 뜯어고쳐요. 그래야지만 여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아서 여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 가짜 진보 정치인들이 이걸 또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 비용, 이 성형 수술까지 하면요 1억이 금방 넘어가요. 그거의 80%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맞는 여성 호르몬제의 80%, 여러분 우리가 그 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돈이 드는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이었어요. 동성애 처벌법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면 걸리면 감옥에 3달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안 하게 되고 동성애가 실제로 줄게 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에이즈 환자가 60%였던 게 4%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자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차단당하게 되니까 우리의 표현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주장하기를 콘돔만 끼면 에이즈 예방할 수 있다,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콘돔의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즉 100번 에이즈 동성 연애를 하면 15번 에이즈 감염이 된다는 것이고, 일관되고 완벽하게 콘돔을 써도 실패율이 2%니까 일관되고 완벽하게 콘돔을 써도 100번 에이즈 동성애를 하면 2번 에이즈에 걸리니까 콘돔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분홍 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으로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여성의 실제 사연인 거죠. 이 여성의 사연이 있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곳에 취업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씌우면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둔 기념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은 보시는 것처럼 다 걸려 있었어요. 왜?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가로막고 동성애자들을 못 살게 구느냐. 그런데 이것은 절대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오히려 정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 캡처한 것은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호모포비아나 혐오 세력이 누구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도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대한민국의 혐오 인물 3인방, 즉 동성애 단체의 주적 3명을 실명을 이름을 띄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 그런데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셨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욕한다든지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말 한 게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에 주요 2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동성애 실제 모습, 두 번째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국민 세금으로 다부담한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겨우 이 정도 얘기했다고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 인물 3명에 제가 낄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사실상 동성애 혐오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해서 해칠궁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번씩 이제 뭐 테러 문자도 오고 조금씩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테러 문자가 어떤 게 오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와요.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저한테만 보내는 상관없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다.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그 문자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가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받은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청년처럼 새까만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님께 역사하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공지사항에 주적 3명의 그러니까 살생부죠. 여만섭 떠 있는 거 보고 야, 내가 애도 어린데 조심해서 살아야지. 난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해야지.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운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정보 드리면은 정보 받으신 분들이 막 서명도 하시고 이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좀 하지 말고 내가 얌전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3위권 박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에 주옵소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옳은 일 하다가 공격받고 3등 안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복 받는 일이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주적 7명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염한섭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근데 오늘도 그냥 기차 타고 저 혼자 다니지,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잘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진짜 털끝 하나 뭐 다친 적 없고 오히려요 엄청나게 복 받고 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도 복 받고 성령 받으려면은 동성애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여자 전도사님 나이 많은 분 한 분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날짜를 받아놨어요. 관절 연골 수술 받는다고 수술날짜를 받아놨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전단지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 전단지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나눠주라고.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픈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도 아니 나 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빌라들 막 그 계단을 아픈 무릎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거를 껴넣는데 그거 하고 집에 와보니까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연골이 나가지고 완전 치유가 돼버리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향후 10년에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막는 거예요. 왜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기독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날로. 그러면 향후 10년의 시대적 사명은 차별금지법 막는 건데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 주신 거에 깃발을 붙잡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정말 순수한 인권단체, 정말 그분들이 텔레비에서 주장한 것처럼 불쌍하고 막 그런 사람들 모임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아주 고도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통합진보당이 뭐 하다가 해산 결정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되자마자 이분들이 지금 보시는 노란색 줄친 대한민국의 성소수단체 제2단체가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위에 빨간 줄이죠.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충성맹세를 해요. 그럼 통합진보당이랑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될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위원장이었던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매년 막시즘 대회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대회가 열리는데 공산주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라는 거죠. 노동자 연대가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입니다. 격주간지로 나오는 게 노동자 연대고 같은 곳에서 발행되는 격월간지가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기관지죠. 그런데 여기에 곽희경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가 글을 기고한 것에도 보시다시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해방운동의 기반은 공산주의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공산주의대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가운데 보시면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죠.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더란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이 우리가 친숙하게 들었지만 이 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는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꼬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받다가 2살이니까 고추가 너무 작아서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잘못 잘라서 애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포경수술을 받은 이후에 고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형제님들은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무사히 끝난 것만 가지고도 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니까 미국의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여기에 당시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개발됐는데 환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 사건이 생기니까 존스 홉킨스 병원에 보시는 존 먼이라는 의사가 이 집을 방문해서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확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 집 부모가 여자로 바꿔야겠다 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이 의사가 그 말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개입하고 연구하면서 트랜스젠더가 젠더가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존 머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놀라서
존 머니가 지금까지 데이비드 라이머 당신을 잘 보살펴준 사람인데 뭐가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어느 날 이 존 머니가 꼬마 데이비드 라이머, 여자아이, 수술받은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성실습을 시켜요. 그런데 그 남자의 데리고 온 애가 누군지 아세요?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이었던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형제끼리 성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따라했고 또 자기를 돌봐주는 유명한 의사가 시키니까 따라했는데 커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38 되는 해에 총으로 머리 쏘고 죽어버려요. 자살. 동생에게 성실습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말이 탄생한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에요. 뭐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전혀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유일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미처 제가 못한 얘기, 시간상 못한 얘기는 유튜브에 염안섭 제 이름 검색하면 강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 군대 문제가 뭐냐? 저 지금 보시는 이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자 사이트 기호예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무지개 육각형이 보인다. 그럼 그 친구가 동성애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군대 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부대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사단 50년대 뭐 만나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 학문을 보여주면서 나랑 학문 성관계를 맺자라고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네모반에서 동성애를 했다라는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거죠. 초급 간부도 동성애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장교도 동성애자하고 동성애자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이번에 문제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군형법 92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게 촉발되던 사건이 뭐냐면은 A 대위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사건 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 대위 사건? 그럼 제가 잠깐 이걸 좀 언급하고 갈게요. 이분이 대위니까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그런데 군대 안에 BOQ라는 독신자 장교 숙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점심시간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대 내 동성애자들을 불러다가 점심시간에 성관계를 맺었어요. 걸린 것만 3명이에요. 이 장교하고 그 BOQ에서 성관계 맺은 동성애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SNS 올렸다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처벌받는 게 잘못하고 억울한 거니까 군형법 92조가 군대 내에서 학문 성관계하다 걸리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부대 내에서 성관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장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랑 동성애 하자. 부사관은 직업군인입니다. 부사관도 동성애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 삼성장군 운전병도 동성애자예요. 현재 이 사람도 동성애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사령부에도 동성애 하자라는 동성애자가 들어가 있고 동반 입대자 제도가 뭐냐면은 가까운 친구들끼리 손잡고 같은 네모반 들어가서 군대 마칠 때까지 한 네모반을 쓰는 제도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애인들끼리 팔짱 끼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같은 네모반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관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밥 줘, 운동 시켜줘, 밤에는 성관계 맺어. 얼마나 좋겠어 이 친구들이. 그런데 마음껏 이걸 좀 해야겠는데 군형법 92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밀리터리 게이 파티죠. 포스터입니다.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군 동성애 파티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군이 군 동성애자 파티까지 열어줄 정도로 한가한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끼리 술 먹고 키스하고 사실 더 난잡하겠죠. 더 난잡하고 성관계까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수위 때문에 포스터가 키스하는 것 정도로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밀리터리 게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들 중에 밑에 보시면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 6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 동성애자 파티까지 주최를 해줘야 되나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폐지하라.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활동으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겼냐? 5대 4로 이겼어요. 5대 4로. 쉽게 말하면요, 한 명 차로 이겼어요. 한 명 차로. 이 한 명 차를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을 때 군형법 92조 폐지해라라고 길에 서서 데모를 하는 저 단체가 어디냐? 보이세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가 뭡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 공산주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왜 우리나라 공산주의 단체가 군형법 92조 폐지하라고 길거리에서 얼굴 다 드러내고 저러고 데모를 해주느냐? 만약에 군형법 92조가 폐지가 되면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에이즈가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실제로 군대 내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병원에 키가 180 정도 되고 굉장히 잘생긴 젊은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육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왔어요, 환자가. 그래가지고 의뢰서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친구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들어가면은 우리 구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연병장을 막 뛰는 거를 해요, 1시간씩. 그런데 그걸 뛰는 걸 하는데 연병장 뛰기 전에 몸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열혈을 시켜요. 혹시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몸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구보를 했어요. 했는데 1시간 뛰다가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군인병원에 옮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 1시간 뛰는 동안 뇌세포를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얘가 식물인간이 돼서 급한 거 처치 받은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데, 소변줄 끼고, 소변을 못 보니까 식물인간이가 소변줄 끼고 기저귀 차고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그냥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러고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그럼 이 친구가 내무반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내무반에서 다른 사병들이랑 동성애를 했으면 다른 친구도 에이즈가 걸렸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군대 내에 에이즈 환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 92조가 이 군대 내 동성애와 에이즈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섭게 확산되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김정은 씨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씨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뜻이 뭘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해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밀리터리 게이 파티 공동 주최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울산 지역만 해도 국회의원 2명이 군형법 92조 없애라고 공동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 노동 문제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애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어디엔가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없애겠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막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제가 1인 시위한 거, 그리고 이거는 월간조선에 인터뷰한 건데,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 라고 5페이지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잖아요. 월간조선이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KBS 9시 뉴스였는데 9시 뉴스니까 말 그대로 9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갑자기 저희 병원 오셔서 5분 찍고 갔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뉴스에 걸린 거예요. 당시 내용이 뭐냐면은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였거든요. 에이즈 급증 하는 건 맞아요. 대한민국에 대책이 있죠. 동성애 확산을 막으면은 에이즈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에이즈 급증의
대책으로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 인터뷰를 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했다가 공격받을까 봐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떻게 저를 찾아가지고 오셔서 5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4시간 있다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거를 보여드린 게 제가 잘났다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마지막 선에 서 있어야지만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이 땅에 서 있으려고, 여러분, 신사참배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의 시대를 열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결국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형법 92조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군형법 92조가 그간 계속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떨어뜨렸을 때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혐오스럽다라는 판결문이 항상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각이 되려면 동성애가 혐오스럽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은 차별금지법의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희생을 못해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어떤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땅의 거리에서, 국회에서, 인터넷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전 세계를 이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이 동성애 파고가 한국교회를 깨트리려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동성애 파고를 이기고 이 땅을 바로 세우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울산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당당하게 부끄러우게 만날 수 있도록 꼭 이겨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눈에도 지금 보시니까 결혼 정년기에 자매님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하자 그러면은 핸드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깔려 있나, 이런 게 깔려 있나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년 성소수자 단체가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말은 성소수자라고 소수라는 말을 쓰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람 수가 끝이 안 보이게 많이 모입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만 어느 정도 수가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를 쓰는 것처럼 남자 동성애자들은 이반시티라는 거를 써요. 거기서 검색도 하고 정보도 얻어요. 포털 사이트죠. 그런데 그 이반시티는 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실명 다 본인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20살 이하는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음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로 돼 있어서 20살 미만은 가입이 안 되는데 20살 이상의 본인의 실명 인증까지 한 커밍아웃을 각오한 동성애자 가입자만 몇 명이냐, 남자 동성애자만 현재 24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미만이랑, 그리고 나 거기에 가입했다가 커밍아웃 되면 어떻게 해서 걱정이 돼서 가입 못하는 수가 잡하면은 약 60만 명 이상은 현재 남성 동성애자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행위를 하고 살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동성애자들한테 많은 어떤 접촉과 성추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맨 앞열에 보면 남자들 옷을 벗겨놓고 저렇게 제단 위에 재물 올려놓은 것처럼 올려놓게 됩니다. 그 옆에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이죠.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었는데 저 제사장들 패션만 놓고 보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저 자리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저 자리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영법 92조 6을 없애겠다라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피 흘려 막아야 될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 정말 동성애자들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옆에 보시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빨간 줄 보시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자기 학문 상태까지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색에 S라고 써 있는 게 딕소라는 앱인데 저게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카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앱을 깔아놓고 이제 내가 이제 이 핸드폰을 열어서 옆에 있는 동성애자를 얼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성애자와 인근 어느 공중 화장실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자라고 서로 카톡같이 주고받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10m 이름 이 중에 한 분 계신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앱하고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혹시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한 번도 성매매 업소 여성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염됐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옮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 남자친구, 애인에게 에이즈가 옮은 경우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성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를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중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검사실에서 이 여성을 보고 산모님이 에이즈 환자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은 에이즈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남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한테 에이즈 감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도 에이즈 감염이 되게 만들었는지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산모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태아도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울산 지역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죠. 저 항문이 뻥 뚫린 팬티를 입은 사람 왜 저런 팬티를 동성애자를 입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성애자 몇 미터 떨어진 사람 얼른 찾아가지고 공중 화장실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팬티가 제일 불편하대요. 왜냐면은 그 남자들은 소변 보는 데랑 대변 보는 데랑 틀리거든요. 그 대변 보는 데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맺을 때 팬티가 제일 불편하니까 아예 저렇게 항문이 드러난 뻥 뚫린 팬티를 입고 다니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른 만나서 바지만 벗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깜빡 입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 옆에 남성을 보면 구두 신발까지 싹 벗은 맨몸이었는데 덩치도 굉장히 크죠. 저 남성이 아까 보여드린 그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성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본인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티 입은 20대 여성, 저 앞에 하얀색 모자를 쓴 60대 여성 등이 보이시죠? 저 여성들은 퀴어 문화축제 참가자가 아니고 해필이면 그날따라 그 길을 걸었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중에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이제 바바리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중이나 여고에 바바리맨이 한 번씩 나오면은 교무실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요. 왜냐하면은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바바리맨은 처벌 대상이야. 처벌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옆에 이 당시에도 경찰이 있어서 저 놀란 여성들이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 남성을 처벌하든지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도 없고 저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남성을 처벌할 수도 없고 저지할 수도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시대, 귀족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남성 동성애자를 제가 1시간 10분 강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최대한 그 시간을 엄수를 하겠는데 한 10분 정도 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동성애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한번 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강의 들으셨던 분도 계셔서 들었던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부분까지 하려면 약간 시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저는 신촌 세브란스에서 말기 암 환자분들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암 환자분들을 호스피스 진료를 더 열심히 하려고 이 요양병원을 개업했다가 2008년도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 사연을 듣게 되고 그분을 저희 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에이즈 진료를 7만 번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의 사실 그리고 진실을 제가 보게 되고 이렇게 울산에 와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를 GWAS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단 한 개의 유전자도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전수조사가 됩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몸 안에는 절대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 중에 동성애 성향 혹은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홍적선 씨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고 이분이 충남 청양이라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청정지역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운 고추 좋아하시는 청양고추가 나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석천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즉 11살 됐을 때 10살, 11살 정도 됐을 때죠. 그때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아이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서 소꿉놀이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꿉놀이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을 했어요.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당시에 홍석천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도 무슨 일일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남자 동성애자 300명 이상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합니다. 300번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밝혀낸 게 아니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때 본인의 있었던 일을 강의한 것을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로 낸 거예요. 누구나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면 다 오픈되어 있는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커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바로 정신의학에서는 각인화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홍색의 하얀색 물방울이 있는 앱이 잭디라는 앱인데 동성애자 앱이 6개 정도가 많이 쓰이고 지금 보시는 앱은 약 3번째, 3등 정도 하는 앱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는 이런 앱을 깔아서 서로를 찾는데 이태원에 가서 제가 저 앱에 접속 상태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현재 접속 상태로 들어간 거죠. 먼저 지도에 제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반경 5km에 3등 정도 되는 동성애자 앱인 잭디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가 400명이 뜹니다. 4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바둑판처럼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400명의 위치 추적이 됩니다.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굴 버스몽까지 다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든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이면 중학생입니다. 그럼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클릭을 해서 자기소개를 보니까 붉은 줄 보시면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